작년도가 무지 덥고 이상 기온이 있었는데 그거 이상으로 이상 고온이 있었던 게 증시고요. 저는 조금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색다른 섹터들이 시장의 초반을 좀 좌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정반합의 논리로 보면 올해는 신고가 나는 종목들 제가 좀 몇몇을 따져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네. 어떤 그 악재들이 더 시장을 또 찐누르지는 않을까 걱정이 좀 많이 되거든요. 미국 증시, 우리 증시만 가지고도 이렇게 힘든데 미국 증시도 만약에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더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걱정이 좀 커지는데, 지금 그러한 어떤 해외 글로벌 이슈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방금 얘기를 했던 이란 쪽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클 것 같고요. 그쪽이 지금 군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바이든이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이제 확전을 굉장히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 부분이 계속 늘어지게 되면 지금 대선 가도나 이런 부분, 불리한 부분이 거의 해결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빨리 좀 어떻게든 전쟁을 멈추려고 하는 와중에 커질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건 바이든 입장에선 반갑지 않은 일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외교적인 노력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 홍해 지역 장악하고 있는 반군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군사 공격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쨌든 좀 싸우다가 예상치 않은 좀 확전이 나오는 부분, 이런 것들은 좀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키울 수 있는 부분이고, 역시 유가라든가 그 해상 운임 쪽, 또 해상 운임만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해운 쪽이 막히게 되면 이 물동량이 어디로 가겠어요? 비행기 쪽으로도 가게 되죠. 그렇죠. 요새 비행기 운임도 몇 달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항공, 화물 운임이요. 결국은 다 인플레이션 자극 요인이 되는 거라서 이런 부분으로 되면 연말까지 못했던 연준의 지금 그 금리에 대한 이 방향성이 동결로 있다가 이제 인하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있었던 미국의 전미 그 경제 학회에서 소위 이제 석학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지금 다 그랬거든요. 네. 이게 모르는 게 아닌데 작년도가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에서 통화 정책으로 돈을 빨아들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 한쪽에서는 행정부에서는 계속 돈을 시장에다 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선 주면서 한쪽에선 걷어가고 있으니 돈은 어떻게 보면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이게 줄었다고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인플레이션 자극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돈이 없어서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보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 안 하면 금리 더 올릴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이렇게 경고했다는 것도 지금은 현실은 안 그러니까 귀담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이론적이라서. 근데 상황이 또 올 여름쯤이나 이렇게 됐을 때도 여전히 우크라이나도 안 끝나 이스라엘 쪽에서도 계속하고 있어 이러면은 좀 감당하기 어려운 좀 돌발 변수가 계속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미국 공화당 같은 경우는 또 그 경선 시작이 돼 있습니다. 네. 또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구글 트렌드라고 하는 그 예측 모델이 있는데 네. 7년 전에 트럼프 당선을 마쳤대요. 아, 근데 이번에 돌려봤더니 놀랍게도 그 지금 공화당의 여성 후보로 나온 헤일인가 헤일리, 예. 그 사람이 될 거라고 예상을 그렇게. 그러니까 많은 중심과 관심이 그쪽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는 사실 지금 몇 개 지방 주의 그 대법원에서 자격 없다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연방 대법원에서 다음 달에 심리하겠다고 지금 나온 상태죠. 그래서 이게 진짜 자격을 잃게 될지, 지금 양당으로 보면 다 불안 요인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 젊은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 또 젊은 후보 이런 식의 이제 대결이 나올 때 예상치도 않은 또 흐름들이 좀 전개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양당 간에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번 달 후반 정도나 다음 주 되면 흔히 말해서 총선 기획단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총선 공약을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하게 되는 시즌으로 돌아오거든요. 지금 사실 뭐 알게 모르게 대통령께서 증권 시장을 통한 인생의 사다리 탈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공매도 금지부터 해서 양도세 기준 완화 또 금투세까지도 지금 전향적으로 폐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데다가 지금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자사주 소각 강제시키는 거 이런 것까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가 다 알까 모를까 모르겠습니다. 사실 주식 쪽에 가서 마음껏 놀아볼래 이렇게 지금 판을 깔아주시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이제 뭐 누구만 특혜 주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러고서 약간 반신반의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진위가 한번 제대로 전달이 되면 이게 3월에서 4월 사이에 폭풍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논리예요. 지금 멍석을 깔고 정책적인 어떤 상황들을 계속 물기를 저쪽으로 지금 터주려고 하시는 게 지금은 뭐 특혜다 뭐다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쉴드가 쳐지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대놓고 맞아. 증권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부자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지금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읽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총선 기획 때 나오게 되면 여야가 선명성을 가지고 그 표를 획득할 수 있는 공약들을 또 많이 내놓을 거라 지금 1호 공약으로 여당 쪽에서 뭐 거의 나왔다시피 한 게 저출산과 일과 가정의 양립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구체적인 건 아직 안 나왔지만 뭐 아기 임신을 한다든가 이렇고 또 육아를 하기 위해서는 뭐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뭐 재택근무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이제 재택근무의 환경 관련한 인프라라든가 이런 제반 환경들이 만들어져야 될 거고 또 한 가지 이번에 그 CES에서 그 한종희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한종희 부회장이 얘기한 것 중에 저는 그 자간을 좀 읽어보니까 그 복핏이라고 하는 웨어러블 로봇 있잖아요. 네. 그거 지금 일부 벌써 팔고 있다고 합니다. B2B라고 해서 약간 그런 요양원이나 이런 쪽에 그게 슈트 같은 걸로 이렇게 입게 되면 어르신들 좀 보행이 불편한 분들 보행 속도를 빨리 한다든지 약간 무거운 걸 쉽게 들 수 있다든지 이런 거 같은 게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일부 테스트 겸해서 B2B 쪽으로는 지금 매출을 조금 일으키고 있는데 조금 다듬어서 B2C로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리 같은 초고령화 사회의 이제 1등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아마 1,000만이 넘는 소위 말하는 좀 그 어르신층 이런 복피과 같은 것들이 거의 무상 보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슈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슈가 될 수가 있고 하나의 또 다른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북한 리스크도 좀 불거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그냥 예전과 똑같이 그냥 하나의 그냥 스쳐 지나가는 노이즈 정도로 보는 게 맞겠죠. 참 이게 가정사 말씀드린 그런데 주식의 주자도 모르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옛날부터 하시는 말씀이 북한에서 뭐라고 했을 때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이렇게 뭐 물어보셔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그냥 무조건 주식 사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만 어떤 상황이 진짜 심각하게 벌어지면 이게 뭐 어딜 뭐 피난을 간다 이런 게 지금 가능한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고요. 절대적인 어떤 뭐 방어력과 뭐 경제력으로 일이 없게끔 만드는 게 일단 중요한 거고 우리는 어떻게 됐든 그런 가정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뭐 강도가 높아지고 고강도의 어떤 도발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나 주식 못 하겠네. 현금 갖고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전혀 뭐 어떤 시장이나 이런 데 도움은 안 될 거라고 생각 들고 물론 개별주들이 그런 걸 자극받는 녀석들은 있지만 뭐 그런 걸 연속성을 가지고 투자한다든가 이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뭐 나라가 이런 건 대응할 부분이고 나는 이런 조금 뭐랄까 좀 불필요하다고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뭐 일은 안 생길 확률이 높은 건데 여기에 내가 너무 관점을 가지고 뭐 투자에 어떤 제약을 갖는다 이런 건 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올 1월 첫날 네. 그 뭐 작년 연말도 그렇습니다만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대형주 쪽으로 좀 몰리면서 대형주 장세가 오나 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했던 분들도 있었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세요? 올해 앞으로 증시 흐름. 예, 제가 아까 시장에 대한 뭐 1월 달 얘기 드리면서 데칼코마니다, 뭐 제가 좀 뜻모를 수도 있는데 정반합이란 말도 요새 막 씁니다. 되는 대로 막 갖다 보시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오르는 게 있으면 내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내리는 게 있으면 그 다음 해나 그 다음 구간에서는 오른다. 네. 오르고 내리는 게 항상 어느 정도 이치를 갖고 연속된다라고 보는데요. 아까도 그 시장에 대해서 작년도가 의외로 지수 관련 대형주들과 온갖 테마주들이 뭐 텐베거 여러 종목 터트리면서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생각해보면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왜 지수는 코스피는 17%고 코스닥은 28%밖에 안 올랐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사실 에코프로는 한 종목을 보더라도 작년 1월 달에는 1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게 결국은 150 갔다가 65로 끝나서 많은 분들은 150에서 60 된 것 때문에 지수 대비해서 뭐 많이 빠졌다 이런 것만 생각하시지만 연초 10만 원에서 결국 6배 정도 올라서 끝난 게 팩트란 말이죠. 그 정도로 올랐고 지수 관련된 대형주고 시가총액의 영향력도 큰데도 사실 지수는 얼마 안 올랐다. 그건 뭐냐면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 못했던 중소형주들은 작년에 안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정반합의 논리로 보면 올해는 지수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쉬고 테마주들의 그 폭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반면에 실적이 있거나 이러면서도 못 올랐던 중소형주 단에서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활발해질 시기다.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요. 많은 분들이 올해 뭐 지수가 뭐 3천 간다 이러면서 삼성전자의 도약, 또 뭐 저도 물론 바라지만 현대차 같은 것에 뭐 큰 상승 아니면 한 2, 3년 계속 찌그러졌던 네이버라든가 카카오의 재상승 이런 것들 많이 그리시는데 저는 물론 내려온 폭에 비해서 현대차라든가 뭐 네이버나 카카오는 아직 갈 자리는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그게 작년만큼 올랐던 것만큼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녀석들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조금 눌러지는 반면에 작년도에 움직이지 않았던 섹터나 소외주 맥락에 있는 중소형주 단이 의외로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뭐 네.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올해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네. 우리가 좀 사야 될, 공부해야 될 주식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표를 한번 가져놓았는데요. 지금 한번 보시면 사실 올해 작년 말과 연초에 대다수의 흔히 말해서 시장을 좀 이해하면서 뭐 리딩한다라고 하는 뭐 리서치 센터장이라든가 소위 이제 전문가 그룹이라고 하는 분들이 열이면 열 얘기하는 것이 올해는 반도체다. 네. 또 일부는 이제 작년 연말부터 이제 또 바람 잡고 있는 바이오다. 또 2차 전지 다시 세게 가는 해다. 결국 그래서 뭐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이렇게 많이들 꼽아서 올해 이제 주력 테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조금 유별난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많은 분들께서 그런 컨센서스를 갖고 있으면 시장은 절대 그런 것들이 우선하지 않는다. 제가 반도체 업황이 작년보다 올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하반기 때 이미 가격적으로 많이 진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갈 자리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한미 반도체가 작년도에 10,000원대에서 60,000원대 올랐는데 얘가 아무리 용을 쓰고 간들 작년도에 5배, 6배 오른 만큼 올해 가지는 않겠죠. 끼 가야 저는 한 50%에서 뭐 100% 정도 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그게 큰 바퀴가 굴러가는 거니까 시가총액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걸로 볼 수 있지만 작년만큼의 멀티플의 확장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의 수익률 계속 생각하시고 하면 안 되는 게 작년도는 정말 굉장히 특이하고 실적 없으면서도 보란 듯이 떳떳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몇 배씩 많았던 올라갔죠. 해예요. 작년도 같은 해는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 굉장히 이상 급등을 했던 작년도가 무지 덥고 이상 기온이 있었는데 그거 이상으로 이상 고온이 있었던 게 증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물론 날씨는 엄청나게 덥거나 추운 게 반복되겠으나 증시만은 작년도의 탄력성을 가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1월 초에서
어제까지 흐름을 봤을 때 신고가 나는 종목들 제가 좀 몇몇을 따져보니까 네. 좀 팝콘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 조금 가벼운 애들이에요. 지금 유통주로 해가지고 왜 그 알리익스프레스 단독 배송 이런 거 맡았다는 CJ 대한통운이 신고가가 나고 있고 네. 한진칼이 지금 신고가가 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많이 빠졌지만 코인류들 이거 사실 종목이 뭐 증권회사다 이 창투사다 이런 개념이라 그렇지 코인 사실 되게 가볍게 움직이는 섹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출산 이거 우리나라 언제 대책 세워 이래갖고 언제 애기들이 많이 나는 이런 뭐 턴어라운드가 나올까 싶은데 의외로 아가방 컴퍼니가 50일째 신고가예요 지금. 네, 그리고 이번에 AI 쪽으로 이제 새롭게 프레시하게 나온 테마가 GPT 스토어 네. 이쪽으로 지금 서너 개 종목이 신고가 나고 있고 토스 IPO 한다 그러니까 이 지분 갖고 있는 회사들 일부가 가고 있어서 지금 보여드린 게 뭐 전부는 아닙니다만 저는 조금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색다른 섹터들이 시장의 초반을 좀 좌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쪽 섹터들이 앞으로도 좀 길을 찾아갈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뭐 종목으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고 치면 전 가치주 맥락에서는 뭐 이게 한두 달 전부터 좀 주장했던 것하고는 약간 거기서 이제 일부 좀 과하게 올라갔거나 좀 정체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또 잠깐 보류를 시켜서 가치주 맥락에서 원래 뭐 삼전이라든가 이런 거 붙여놨었습니다만 뛰었어요. 네. 뛰고 네이버랑 카카오 정도는 여전히 좀 갈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AI가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좀 방향성이라든가 주도주 섹터를 턴한 만큼 한컴이라든가 폴라리스 오피스 중심의 강세가 나올 거다. 그리고 작년도는 의료 AI가 굉장히 이제 뷰노라든가 뭐 리우닛 같은 종목 중심으로 강했는데 이게 JP모건 끝나면서 좀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탄력을 조금 잃고 있는 지점인데 여기를 대신하는 게 또 AI 기반 그 엔비디아가 이번에 JP모건에 참석을 했다 그래서 네. AI 신약 기반으로 회사들 거론되고 있는 녀석들이 의외로 이번 주에 강세가 나왔다는 것도 좀 주목할 만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은 아직 무주공산이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걸핏하면 지금 리콜 받고 있고 자율주행으로 사고도 나고 있습니다. 네. 누가 지금 절대적인 일등주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 중심으로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엄청난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부으면서 하는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 주목하는 게 KPS라고 해서 이 한국형 항법 그 장치거든요. 네. 일종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의 위성 시스템을 갖다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cm 단위로까지 초정밀로 만드는 장기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공에다가 8개 위성을 띄워가지고 촘촘하게 쫙가지고 지도를 만들어서 그걸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급하자라는 그런 장기 프로젝트인데 그럴 때 쓸 수 있는 어떤 뭐 위성과 관련된 우주항공 섹터들도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내비게이션 현재 시장 점유율 한 6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아이나비 모델 갖고 있는 팅크웨어라든가 신규주 쪽에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4D 레이더 시스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좀 걸맞는 테마의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싱크웨어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400억대 정도 나오는데 여전히 시가총액이 한 2천억 간신히 넘을까 말까 수준이라 뭐 PR 단으로 계산하면 5배 내외의 종목이고 어제부로 신고가가 났다가 오늘 조금 눌렸는데 다음 주 초반에 살짝 눌림목 나오면 한번 공략해보기 좋은 그런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 네. 지금 뭐 다른 주식도 그렇지만 이제 저 가치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그 가치가 왔을 때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통 알지 않습니까? 네. 그 매도의 시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대가 됐을 때 지금에서 어느 정도 올랐을 때 가치가 충분히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뭐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진 않았는데요. 어쨌든 네이버랑 카카오가 2년 전부터 주가가 이제 고가를 치고 나서 엄청나게 부러졌거든요. 네. 네이버가 조금 덜 부러졌고 이제 카카오는 뭐 제일 고점 대비해 보면 거의 80% 정도
내려왔었다가 37,000원 바닥 찍고 이제 나름대로 바닥에선 좀 올라왔고 한데 이게 6만 원대 정도 올라오니까 이 관련되는 그 증권회사다 이런 쪽의 리포트들이 목표가를 좀 상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오늘 아마 나온 리포트 보면 한 7만 2천 원에서 한 7만 5천 원까지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17만 원에서 이를테면 4만 원대까지 부러져 14만 원 정도의 낙폭이 있었던 것만큼 저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내림폭의 반쯤 돌리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나 합리적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계산하면 카카오 기준으로는 전 10만 원 정도까지가 뭐 최종 목표가니까 거기에 조금 애누리 주셔가지고 9만 8천 원 정도에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는요? 네이버는 지금 혹시 대표님 오늘 종가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23만 500원. 23만 500원이요. 그 정도면은 그 낙폭이 카카오보다는 좀 덜하지만 제가 지금 암산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30만 원 정도까지 보고 일단은 보유 대응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 드릴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하여튼 지금 그때도 이 정말 고점에서 물리신 그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특히 초보분들이 네.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하여튼 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좀 여러 섹터들 좀 점검을 해봤고요. 지금 어쨌건 지금은 좀 힘들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그 환경이 3월 정도에 뭔가 폭풍장을 만들 만한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 그게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들을 막 하는데 그런 예상마저 깨는 수준으로 사실 전 단계에서 작업이 좀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가는 장세는 절대 안 나옵니다. 중간에 떨어지게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 장도 뭐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사실 그건 이제 바람일 뿐이고 시장은 냉정하고 항상 빠질 때 생각보다 오버합니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뭐 2,600 안 깨져요. 또 이번에는 이제 2,500선 근처니까 2,500은 절대 안 깨지겠죠. 이렇게들 많이 지지선 긋고서 동료들 하시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사실 냉정하게 그동안의 여러 사례에서 그걸 그렇게 지켜주고 뭐 보듬어주고 있다가 누구나 다 알 때쯤 딱 올라가고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안타깝게도 개인들의 지금 수급이 멈추고 일부는 반대 매매도 나오고 신용장고도 좀 꺾이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그게 아마 좀 늘어진다고 하면 2월 한 중순 정도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김동엽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 대입장 선생님 집중 단기 매매 스터디를 개설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올해 1초에 소수 인원으로 단기 트레이딩 과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언제 하냐고 또 언제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단기 매매를 의외로 많이 합니다. 중단기를 사실 해야 되는데 이양 단기 매매를 한다면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생이 대학생하고 싸움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보통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한 95%, 98% 정도는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한 20몇 년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저 노하우를 전달해주면은 성률이 한 80%, 70% 정도 해서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또 반토막, 또 4분 1토막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돈으로 내 원금을 찾아오자 모토로 있는 돈으로 원금 찾고 돈 벌자 이런 모토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도 자신이 그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타점을 잡아주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밴더를 통해서 자기 매매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손실 나는 사람들이 비슷한 자리에 손실, 수익 나는 자리는 비슷한 자리에 수익.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빠르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라이브 할 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작은 돈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은 교육 한 10조 정도 마치면은 홀로 수익이 가능하지 않겠나. 내 있는 돈으로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0주 안에 이 초보자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법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실력 키우는 게 가능할까요? 이제 저는 항상 할 때는 소액을 합니다. 10주 동안. 예를 들어 10만 원, 또 수익 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하라는데 보통 교육 과정에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데 자기 환경에 맞게 그리고 자기 또 성격에 맞게 한두 가지 기법을 선택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모든 기법을 할 수는 없죠. 대입장이 뭐 공매도 기법, 종가 매매, 시초가 매매, 자사주를 이용한 매매, 공매 다양하게 하지만은 그것을 자기 환경에 자기 원금에 맞게 선택해서 한 10주 동안 한두 가지 기법을 반복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장담하시는 것처럼 그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주식으로 다시 그 원금 회복하는 게 그 대입장 선생님의 기법을 배우고 예. 실력을 키운다면 가능할까요? 앞에 교육생 100명 중은 내 원금의 한 10배 정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대입장 기법 자체가 단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것이 통한다면 계속 통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조금 원금만 올라간다 보면 특히 단기 매매는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